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생택지베리 인간의 대지 다음 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어 드릴 글은요, 무척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생택지베리를 상상하시면서 어린 왕자를 쓴 가슴 따뜻한 그 사람을 상상하시면서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데 긴 활주로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타는 여객기 혹은 전투기 같은 것과 비교할 때 무게가 적게 나가는 작은 비행기라 그럴 수 있었겠죠. 1930년대 이야기니까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구글에서요, 생택쥐베리 비행기 요렇게 치면은 생택쥐베리가 탔던 비행기가 떠요. 흑백 사진입니다. 날개가 달려있고 커다란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무척 투박한 경비행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생택쥐베리나 그의 동료 기요메, 마르메즈 같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몰다가 고장이 나면은, 사고가 나면은 어찌되었든 사막이든 밭이든 해안가든 기술을 돌려서 불시착할 수는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유명한 작가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입니다. 그는 원래 비행기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을 태워서 몇 달러를 받고 공중에서 하늘을 보여주는 직업을 가진 떠돌이 조종사였습니다. 시골 사람들에게는 내 집, 농장, 마을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경험이 꿈 같은 것이었겠죠. 리처드 바크는 그의 책 환상에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어요.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적당한 마을을 보면 내립니다. 그리고 통조림을 까서 데워 먹으면 마을 사람들이 비행기 쪽으로 하나둘씩 모여든답니다. 혹시 돈을 받고 이 비행기를 태워주는 사람이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놀이기구를 타듯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즐거워합니다. 그게 리처드 바크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쓴 책이 갈매기의 꿈이에요. 그 책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갈매기의 비행 방법이 꽤 상세하게 소개되잖아요. 수직 낙하, 회오리 비행 같은 여러가지 고개의 비행 동작들이 나옵니다. 바로 자신의 비행 지식 경험에서 비유를 통해 나온 이야기들인 거죠. 아무튼 리처드 바크가 갈매기의 꿈을 발표한 게 1970년대니까 그것보다 훨씬 전 30년대의 생택쥐베리는 훨씬 더 쉽게 평평한 땅에 이착륙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나누어드릴 이 글은요, 한편의 동화 같은 에피소드입니다. 생택쥐베리가 아르헨티나의 어느 밭에 착륙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밭의 주인이 자기 집에서 하루를 묵어가라고 합니다. 그 집은 아름답게 낡은 집입니다. 꼬마 아가씨 둘이 살고 있었고요. 생택쥐베리가 그 낡은 집, 그러나 손때 묻은 집을 얼마나 따뜻하고 정겹게 묘사했는지 들으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얼마 전에 저는 외국에 생활하는 지인 한 분이 SNS에 올린 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오래된 독일 바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젊은이들이 찾는 동네 바라고 합니다. 그 바는 그들의 부모님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오래된 그 바는 아마 탁자도 낡았을 것이고 의자도 낡았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했을 것입니다. 창틀 구석에 먼지가 조금쯤 쌓였을 수도 있고요. 창문 손잡이나 찬장의 어느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낡은 자리, 손때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의 추억이 쌓여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SNS에서 본 사진 하나인데 그 사진 안에서 여기 생택쥐베리의 이 글, 이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공간을 그저 낡음으로만 보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낡음 안에서 시간과 함께 축적된 추억을 보고 그 추억에서 애정과 따스함의 온기를 느끼곤 합니다. 또 이 글에서는요, 낯선 손님, 생택지베리를 보며 깔깔대는 호기심이 가득 찬 눈망울로 그렇게 바라보았을 꼬마 아가씨 둘이 나옵니다. 그 꼬마 아가씨들의 장난기 어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도 어릴 적에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는 또 우리들의 아이 세대에는 저런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한편의 꿈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씀이 길어졌네요. 이 따뜻한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 이어가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음을 가늠하게 해주는 것은 거리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정원 담벼락 하나가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많은 비밀을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사하라의 오아시스들이 모래 두께로 보호되는 것보다 어린 소녀의 영혼이 침묵에 의해 더 잘 보호되기도 한다. 나는 세상 어딘가에 잠깐 기항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곳은 아르헨티나의 콩코르디아 부근이었지만 다른 어디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삶의 신비란 그처럼 멀리 퍼져 있는 것이니 말이다. 나는 어떤 밭에 착륙했었는데 그곳에서 동화와도 같은 일을 겪으리라곤 전혀 알지 못했다. 나를 태우고 달리던 낡은 포드도 별로 특별할 게 없었고, 나를 맞아주었던 평화로운 가정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밤 주무시고 가시죠. 그는 말했었다. 그렇게 길모퉁이를 돌자 달빛 아래 작은 숲이 펼쳐졌고 나무들 너머로 그 집이 나타났다. 얼마나 묘한 집이었던지. 전설에 나오는 성처럼 현관을 넘어서자 수도원처럼 평화롭고 든든하며 안전한 숙소가 나왔다. 그때 2명의 아가씨가 나타났다. 그녀들은 마치 금지된 왕국의 문간을 지키는 2명의 재판관처럼 신중한 태도로 나를 꼼꼼히 살폈다. 둘 중 어린 아가씨가 입을 부르퉁 내밀며 작은 초록색 막대기로 바닥을 두드렸다. 이윽고 서로 소개가 끝나자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묘하게 도전적인 태도로 악수를 하고는 사라져버렸다. 나는 재밌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다. 그 모든 것이 마치 비밀의 첫 단어처럼 단순하고 조용하며 은밀했다. 이런 우리 애들이 버릇이 없지요.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을 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파라과이의 수도에는 사람을 놀리는 듯 도로의 포석 사이로 코를 내미는 풀이 있었는데 나는 그 풀이 좋았더랬다. 그 풀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천여림의 편에 서서 사람들이 아직도 도시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포석들을 몽땅 좀 들쑤셔 놓아야 할 시간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있었다. 나는 너무도 커다란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파손이 좋았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는 완전히 매혹당하고 만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세월이 흘러 약간 갈라지고 이끼에 덮인 노목처럼, 그리고 수세대 전부터 연인들이 와서 앉곤 하던 나무 벤치처럼 멋지게 말이다. 장식용 판자들은 낡았고 문짝은 부식되었으며 의자들은 삐걱거렸다. 비록 아무것도 수리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열심히 닦았다. 모든 것은 깨끗했고 왁스칠을 해서 반짝반짝했다. 응접실은 주름으로 쪼글쪼글한 노파의 얼굴처럼 극도로 쇠약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벽에는 금이 갔고 천장은 찢겨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좋았다.
무엇보다도 여기는 푹 꺼지고 저기는 흔들흔들하지만 항상 닦고 왁스칠을 해서 윤이 나는 마루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응접실에서 식당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였다. 조심하세요. 구멍이었다. 그런 구멍에 빠졌다간 다리가 부러지기 십상이라고 했다. 그 구멍이 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이다. 일체의 변명도 하지 않는 그 도도함은 대영주의 풍모였다. 그 집 사람들은 변명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설명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그런 여유로움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기껏해야 그 집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거기 좀 부서졌네. 그러나 그것도 너무나 가벼운 말투로 이야기해서 나는 이 사람들이 그런 일로는 조금 더 슬퍼하지 않는다고 짐작했다. 이 요술집에서 아가씨들이 사라져버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응접실이 이미 다락방과 같은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으니 진짜 다락방은 어떠하겠는가. 우리는 식탁으로 건너갔다. 나는 방에서 방으로 건너갈 때 향처럼 퍼져있는 세상의 모든 향기를 다 합친 것만큼 값진 개케묵은 서가의 냄새를 맡았다. 묵직한 진짜 등잔들. 그곳의 사람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내 까마득한 유년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등잔을 들고 움직였는데 그럴 때면 벽에 오묘한 그림자들이 어리곤 했다. 그러다가 등잔들이 제자리에 놓이고 나면 그 빛의 해변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꼬마 두 아가씨는 사라질 때와 마찬가지로 신비스럽고 조용하게 다시 나타났다. 그녀들은 조심스럽게 식탁에 자리했다. 이제 그녀들은 냅킨을 펼치면서 곁눈질로 조심스럽게 나를 훔쳐보고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동물들 수에 나를 포함시킬지 말지 가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이미 이구아나 한 마리, 몽구스 한 마리, 여우 한 마리, 원숭이 한 마리, 그리고 꿀벌들을 키우고 있었을 테니까. 그 모두가 뒤섞여 살면서 기가 막힐 정도로 사이가 좋아 새로운 지상 천국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들은 세상의 모든 짐승들 위에 군림하며 앙증맞은 손으로 그들을 귀여워해주고 먹을 것과 물을 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몽구스부터 꿀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꼬마 아가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나는 무척이나 생기발랄한 두 아가씨가 마주 앉은 낯설은 남성인 나에게 재빠르고 은밀하며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적 나의 누이들은 우리의 식탁에 처음으로 함께하게 된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기곤 했었다. 그래서 대화가 중단되면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11점 하는 식의 소리가 들리곤 했다. 내 누이들과 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비밀스런 장난의 재미를 알지 못했다. 그런 장난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약간 떨렸다. 또 나의 심판관들이 무척이나 노련하다는 것을 느꼈기에 그만큼 더 거북하기도 했다. 나는 아주 가느다랗게 뜬 그녀들의 눈과 무척이나 올곧은 그 어린 영혼이 좋았다. 그녀들은 허영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첨을 해봐도 소용없을 것이었다. 허영이 아니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두 아가씨는 스스로에 대해 내가 감히 입 밖에 꺼낼 말보다도 훨씬 더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직업을 내세워 득을 볼까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말이 없는 나의 두 요정은 여전히 식사하는 나를 감시 중이었다. 그녀들의 은밀한 시선과 너무나 자주 부딪혔기에 결국 나는 하던 말을 멈추고 말았다. 그러자 정적이 흘렀고 조용한 가운데 뭔가가 마루 위에서 가볍게 슉슉거렸다. 식탁 아래로 뭔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황해서 시선을 들었다. 그러자 자신이 낸 시험에 만족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금석을 사용하고자 둘째 아가씨가 튼튼한 이로 빵을 씹으며 천진난만하게 설명해 주었다.
나를 놀라게 해주겠다는 천진난만함으로 말이다. 그거 살모사들이에요. 그리고 마치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 그 설명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흡족해하며 이를 다물었다. 누구든 그 설명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흡족해하며 입을 다물었다. 두 아가씨 중에서 언니는 내 반응을 보기 위해 흘낏 눈길을 던졌다. 아, 살모사들이군요.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내 입에서 새어나왔다. 내 가랑이 사이로 스쳐 지나가고 내 장단지를 간지럽혔는데 그게 살모사라니. 다행히도 나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억지 미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들도 느꼈을 거다. 즐거웠기 때문에, 정말이지 시간이 갈수록 이 집이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모사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미소를 지었던 거다. 언니가 덧붙였다. 식탁 아래 구멍이 있는데 그곳이 걔네들 집이에요. 밤 10시쯤 되면 돌아와요. 낮에는 사냥을 나가고요. 오늘 나는 꿈을 꾼다. 그 집에서 겪은 모든 것은 까마득히 먼 얘기다. 그 두 꼬마 아가씨, 요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쯤이면 아마 결혼을 했겠지. 그렇다면 변했을까? 아가씨에서 여인으로 변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그녀들은 우주적인 무엇인가에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아가씨의 내면에서 여인이 깨어나는 날이 온다. 마침내 만점을 매길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만점의 무게가 느껴진다. 그때 어떤 바보가 나타난다. 아가씨들의 그토록 날카롭던 눈길은 처음으로 실수를 하여 그 바보를 아름다운 색채로 비춘다. 그 바보가 시라도 읊는다면 그를 시인이라고 믿는다. 그 바보가 구멍 뚫린 마루의 비밀을 이해한다고 믿으며 꼬마 아가씨들이 키우는 몽구스를 좋아한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아가씨들은 가꾸지 않은 정원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마음을 그 바보에게 준다. 오직 잘 손질된 공원만을 좋아하는 그 바보에게 말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 나눠드렸습니다. 인간의 대지는 다음번 1시간 남아있을 것 같네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